총장과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도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고 윤중천 씨가 윤 총장을 알고 있다는 진술 자체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조 장관에 보인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정 씨가 동양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속에 딸 표창장 등 관련 자료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 연결합니다. 철도노조가 인건비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표도 다 매진이 되고 차가 많이 없으니까는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KTX는 평소보다 28% 운행이 줄었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도 감축 운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역 연결합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노출돼 8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는 조국 장관 취재를 둘러싼 KBS 내분 사태를 톱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일면의 머릿기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 문제로 여권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검찰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로 규정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정수석으로서 윤 총장을 인사검증했던 조국 장관은 오후 늦게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겨레가 자사 주간지와 신문 머릿기사로 뽑은 제목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인 강도로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를 확인한 직후인 오늘 0시 4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윤모 씨와는 전혀 면식조차 없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선 민정수석실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아침 출근길에서 이를 묻는 질문에 침묵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사실무근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 장관은 오후 5시 50분쯤에야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 형식으로 검찰 측 해명을 인정했습니다. 조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응에 나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신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단장도 한겨레 신문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김학의 같은 사람이다. 여 지검장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관한 1차 수사 기록부터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번호부라든지 휴대폰 내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중
윤 총장을 겨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조국과 청와대 집권 여당의 작전 세력의 작품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 기사하고 관련해서 무슨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덮어씌우는 연기. 대검찰청도 윤 총장 명의로 해당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이 한겨레 신문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저희도 이런 보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김학의 의혹을 수사한 1차에서 3차까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이런 진술이 과연 있었는지 자세히 따져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증거 기록서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쓴 신문 기자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레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1차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윤석열 이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맨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의 말은 이와 달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통화 내역, 명함에서 윤석열 이름 석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했던 요한섭 전 수사단장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 접대 관련 윤 씨 진술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여 검사장은 정식 진술 조서가 아닌 면담 보고서 형식으로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여 검사장은 이를 윤 씨에게 물었고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도 수사 과정 내내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윤 씨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 당시 진상조사단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여러 변수들이 이렇게 막 불거지면서 검찰 분위기가 지금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이미 3번 소환 조사를 받았죠. 또 언제 부를까요? 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이 4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방식은 역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가 동양대에서 가져갔다는 노트북 PC 여기에 뭔가 중요한 물증이 들어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검찰이 확보를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전 빼낸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의 행방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노트북을 정 씨의 자산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다시 정 씨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이를 뒷받침할 호텔 CCTV까지 보여줬지만 정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노트북에 정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증거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윤 기자,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정 씨를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신병 처리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정 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서 열람 등의 긴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혐의 대부분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정 씨에 대한 4번째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시기는 다음 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신병 확보 여부는 조국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이미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혐의가 더 무거운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률 회계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주가 조작 정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와 공모해서 20억 원의 자금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는 김 씨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지만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와 정경심 교수가 주가 조작 공모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정 교수가 조 씨의 주가 부양 작전에 공모해 20억 원의 자금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코링크 PE 펀드 등에 넣은 돈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정 교수에게 투자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서의 자금 흐름을 보니 조 씨의 공소장에 나오는 웰스 C&T 자금 13억 원의 횡령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해 문제가 될 만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참여연대가 이를 묵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징계 움직임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징계를 하면 저 참여연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건 SNS에 한 거에 대해서.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탈퇴 의사를 밝힌 김 전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키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딸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키스트에 출입할 때 전자태그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키스트 관계자는 그 당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 장관이 이것도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입 기록입니다. 단 3차례뿐입니다. 그중 한 번은 1시간 1분만 머물렀습니다. 인턴 경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지만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시 하나의 출입증으로 여러 명이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출입증을 갖다 대는 방식이 아닌 방문증을 받고 출입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병건 원장은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기술정책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저희 TV조선 탐사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을 오랜 기간 추적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조국 장관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매매 의혹을 취재했는데 이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 씨가 저희 취재팀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공교롭게도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 장관 동생과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취재팀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자택에서 정 씨를 만났습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가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지금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오늘 수혜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그만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정 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조 장관 동생의 전처는 현재 위장 이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재 결과 조 장관의 동생은 대출 알선 수고료 명목의 뒷돈을 받거나 술값을 받을 때도 전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이혼이라 했는데 저 통장에 돈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그녀가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재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조국 장관 집안의 수상한 돈 흐름과 학교재단 비리 의혹에 대해 낱낱이 보도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KBS 취재팀과 검찰관의 유착 의혹으로 촉발된 KBS 내분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사측이 뒤로 한 발 물러서기는 했는데 기자들은 여전히 회사 수뇌부가 유 이사장과 미리 상의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KBS 경영진이 회의를 열고 취재 내용 검찰 유출 의혹을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결정하던 시점, 유시민 이사장은 마치 중계방송하듯 KBS 내부 상황을 전합니다. KBS 안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KBS 경영진은 논란이 된 인터뷰를 직접 보고 대응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내용 역시 KBS 내부에서 알려지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언급합니다. 봤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KBS 법조팀 기자는 누군가 유 이사장에게 미리 알려줬거나 상의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반발이 불거진 어젯밤 KBS 경영진은 기자 대표들을 만난 뒤 외부 조사위 구성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오늘로 예고했던 성명 발표를 보류해 여전히 의혹을 남긴 채 KBS 사내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번 문제는 KBS라는 일개 언론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를 취재해온 KBS 일부 기자들은 SNS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친문 사이트와 개인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KBS 기자 비하 표창장, 이른바 기레기 표창장입니다. KBS 로고에 한국검찰방송이라고 썼고 최우수 기레기상 수상자로 조국 장관 관련 취재팀장의 실명을 노출했습니다. 표창 사유로 왜곡 보도의 사명감으로 의혹 부풀리기 보도에 최선을 다했고 상부기관인 검찰에 인터뷰 자료를 전달한 공로가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취재팀 기자들의 얼굴까지 노출하고 인신공격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식의 보도와 다름없다면서 신변 위협성 경고도 했습니다. 딴지일보 등에는 법조팀 소속 기자 8명의 실명이 올라왔고 일부 사이트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유포됐습니다. 댓글은 꼭 기억하겠다,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협박과 조롱, 욕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조팀의 한 기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여성 기자들에게는 성폭력성 메일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KBS 경영진은 기자들의 반발이 불거진 어젯밤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사건 당시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관련 수사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지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법원은 윤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총경은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가 받고 있던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 측은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어 있다며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인 시절 1년간 함께 행정관으로 일하며 버닝썬 사건 주요 인물들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큐브스 정 전 대표는 조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인수한 WFM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과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검사로 하나씩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3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8차 사건 증거물을 감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유만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춘재가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지난 1987년 4월 당시 신혼이던 25살 권모 씨가 이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른바 세 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습니다. 국과수 확인 결과 이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총 5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8차 사건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차 사건은 지난 1989년 윤모 씨가 진범으로 잡힌 뒤 20년 동안 복역했는데 지금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 중인 사건입니다. 윤 씨는 재심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윤 씨가 잡힌 지 4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며 고문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도 윤 씨가 현장 검증에서 자연스럽게 범행을 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8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온다면 재심을 결정하는 데 큰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윤 씨를 처음 만나 재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회사 통근버스 한 대가 택시와 충돌한 뒤 인근 하천으로 돌진해서 기사와 승객 등 모두 12명이 부상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옆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바로 옆 하천에는 버스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버스 승객 경상자 2명 동아대병원 이송.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회사 통근버스가 좌회전 중인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택시는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버스는 사고 지점에서 20m 정도 떨어진 명지 생태하천으로 돌진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42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11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계신 분들은 저희 갈 때 자력으로 다 나와가지고 인도에 다 나와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두 차량 모두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노출되는 사고가 학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노출돼 교사와 학생 8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오늘 낮 10시쯤 4층 과학실에서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교사가 과학실을 정리하던 도중 포르말린이 담긴 유리병을 옮기다 밑부분이 깨졌습니다. 비닐 테이프로 포장하려고 그러다가 태어난 거 확인해서 선생님은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조치하고 포르말린이 퍼지자 교사와 학생 등 850여 명은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8명이 기침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냄새요? 저희 반까지 올 정도니까 많이 컸죠? 지난 9월에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도 포르말린이 누출돼 교사와 학생 6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포르말린은 소독제와 살균제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학교는 해부용 개구리 보존 등을 위해 포르말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동물보호법을 이유로 해부 실험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포르말린 용액을 수거해 모두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철도 노조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사흘간의 이른바 경고 파업입니다. 이 파업의 여파로 전국의 철도와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선호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주말로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임시 열차 시간표입니다. 이 1시간에 2세대꼴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걸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되면서 주말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 시민들, 나들이를 가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 운행되고 있는 열차의 경우에도 현재는 대부분 좌석이 매진이거나 입석 좌석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발권도 어렵습니다. 표를 바꾸고 싶은데도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표도 다 매진이 되고 차가 많이 없으니까는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원하는 시각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오전 9시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KTX는 평상시 대비 74%, 새마을호 59%, ITX 청춘은 67%, 수도권 전철은 86%만 운행됐습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철도 노조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경고성 파업은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이어집니다. 주말 내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 운행 중지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파업 기간에는 승차권 취소와 변경 수수료가 면제되고 운행이 중지된 열차에 대해선 표값이 전액 환불됩니다. 예, 일단 사흘 동안은 경고성 파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말 동안 협상이 잘 진행되면 파업이 풀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 3일간의 경고 파업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달 이 장기 무기한 파업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노사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공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배 이상 웃도는 인상률이어서 코레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인 KTX와 SRT의 연내 통합은 정부의 철도 정책과 연관된 문제로 코레일 권한을 벗어난 일입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 합의와 철도 공공성 강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정 간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철도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로 예고된 이번 파업으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DLF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라임 자산운용펀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가 돈이 없다면서 6,200억 원에 이르는 고객 돈을 당분간 돌려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DLF와 마찬가지로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된 것이어서 역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 자산운용입니다. 어제부터 펀드 환매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3천여 명, 6,200억 원 규모입니다. 라임 펀드는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취급합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의 원금 회수, 이른바 펀드 런을 감당할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라임 측이 운용 중인 펀드 규모는 5조 3,700억 원. 이 중 34%는 시중 은행들이 판매했습니다. DLF 불안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은행은 이번에 환매 중단된 펀드도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펀드에 관련된 정보들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금융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있지만 개인 투자가 부분도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는 문제도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환매 중단이 길어져 아예 돈이 묶이는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늘 따져보니는 작년 5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한 대목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예, 당시 청와대는 이 발표를 하면서 통계 수치를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당시 청와대가 정책 홍보를 위해서 통계청의 미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이런 거죠? 예. 이건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통계청의 미공개 자료를 받으려면요, 사용 목적과 내용 그리고 범위 등을 명확히 적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도 안 되죠. 이 법으로 규정돼 있고 청와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당시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요, 이 통계청 담당자를 불러서 이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신옥 현 통계청장에게 미공개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이 담당자는 다음 날 바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 홍 수석은요, 신청서를 쓰지도 않았고 자료를 다른 사람인 강 청장에게 제공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생각으로는 뭐 정부 부처끼리 자료를 그냥 주고받은 건데 예. 왜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꼼꼼하게 규정을 해놨을까요? 그 통계 자료의 특성상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 90%도 그렇고, 지난해 8월에도 고용의 양과 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었다가 비판을 받았었던 것이 좋은 예입니다. 들어보시죠. 코끼리를 다리를 만지더라도 다리를 만지고도 이게 아주 굵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는 이게 그다지 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 정부가 그걸 인용해서 발표하면 국민들이나 기업들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아예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통계는 통계로만 봐야지 해석을 따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체로 통계 가지고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나라가 독재 국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당시 통계 자료를 보냈다는 강신욱 연구위원, 지금 통계청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예, 강 청장은요, 이 당시에 자료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만 미공개 자료를 요구했던 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취급이 되는데 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참 편리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만 2,400명,
이 중 3분의 1이 미성년자. 놀라운 수치죠. 5개월째 접어든 홍콩 민주화 시위 얘긴데요.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15세 여학생은 숨진 채 발견되고 홍콩 명문대생은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홍콩 사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학 연단에서 한 대학생 시위 도중 겪은 충격적인 일을 폭로합니다. 목소리는 울먹이지만 발언을 멈추진 않습니다. 바로 홍콩 경찰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홍콩 중문대 학생 소니아 응입니다. 그녀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 8월 31일. 연행된 직후 구치소에 수감된 그녀는 다른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심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욕설과 함께 옷을 벗으라 해 벗어야만 했고 이후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가슴을 때리며 모욕을 줬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지난달 22일 홍콩 바닷가에서는 옷이 모두 벗겨진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이 이미 홍콩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하다 지난달 19일 실종된 15살 천옌닌이라며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죠. 누가 그랬을지 이를 조사해야 하는 건 경찰이지만 고등학생의 가슴에 진짜 총을 망설임 없이 쏴버리고 12살 소녀, 임신한 19살 여성들,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진압에만 몰두하는 경찰에 홍콩 시민들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Patient would rather endure the pain and not to get arrested because a lot of people already get arrested in the hospital. 현재까지 홍콩 시위 도중 체포된 사람은 2,4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입니다.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소니아 응은 급기야 마스크까지 벗어던지며 호소합니다. 請問你願唔願意同我一齊鼓起勇氣，同學生同行，譴責警方對被捕人士，包括中大嘅學生施暴？佢做咗不合理嘅就係暴力，暴力嘅時候咧，我就會譴責。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거냐는 질문에는 咁請問你係咪真係答應我哋會出聲明譴責警方嘅施暴啊？頭先已經講咗啦。 끝내 확답을 못했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홍콩 사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각국 시민들의 홍콩을 향한 응원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 지역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에서 이 폭 30km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자국 내 쿠르드 분리 독립 세력을 억누르고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맹공습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터키는 유럽에 난민 360만 명을 보내겠다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포격을 받은 건물엔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터키가 밝힌 공습 범위는 시리아 국경 안쪽 30km. 터키군은 공격 이틀 만에 마을 11곳을 점령했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쿠르드 대원 228명을 제거하거나 생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두고 터키와 쿠르드 측 주장이 엇갈리지만 100명 이상 전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쿠르드 측 구호단체는 주민 11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의 보복으로 터키에서도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민간인 6명이 숨졌다고 터키는 주장했습니다. إصابات براسه ورقبته وصدره وهذا سحبناه صور وفي بالبطن كمان قد يحتاج لعمل جراحي أكبر من هيك نشوف نوقف له النزف هلا
유엔 안보리 소속 유럽 5개 국가는 터키의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테러리스트를 몰아내기 위한 거라며 난민 문제로 유럽을 협박했습니다. Kapıları açarız. 3,6 milyon mülteciyi sizlere göndeririz. 시리아 주민 7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피난길에 오른 상황. 공격이 계속되면 접경지대 주민 45만 명이 위험에 처할 것으로 구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올해 100번째 노벨 평화상은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머드 알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비 총리는 이웃나라 에리트레아와의 20년 분쟁을 종식시키고 수단 평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를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n particular for his decisive initiative to resolve the border conflict with neighboring Eritrea. 아비 총리의 최대 업적은 인접국 에리트레아와의 20년 분쟁을 종식시킨 겁니다.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던 에리트레아가 1993년 독립하면서 양국 간 국경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전쟁에서는 사망자만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비 총리는 지난해 7월 전격 종전을 선언하고 에리트레아 대통령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수단 분쟁에도 나서며 수단 군부와 야권 간 협상에 기여했습니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내각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면서 내부 개혁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올해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는 78개 단체와 223명의 개인이 올라 경쟁률만 3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가 범죄를 미화한다는 논란 속에서도 관객 30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흥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지 고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One small thing. 배트맨을 상대하는 최강 악당의 탄생 과정을 그린 영화 조커. 범죄만을 일삼던 과거 조커와는 달리 선과 악이 뒤섞인 독특한 캐릭터로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조커를 이제 인간적인 면 그리고 조커의 과거를 좀 알게 되니까 뭔가 더 재밌고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정신질환, 주변 사람들의 냉대, 사회보장제도 중단 등으로 주인공이 악마로 변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주인공 호아킨 피니스의 열연에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며 만화 원작으론 처음 베니스 영화제 대상을 거머쥐었고 미국에선 영화 속 조커를 따라하는 모방 범죄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한 인간이 파괴되는 과정, 그런 어떠한 인간 파괴의 모습을 암울하지만 또한 애잔하게 관객들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할까? 가을 극장가엔 조커의 흥행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봉을 앞둔 쟁쟁한 헐리우드웨어의 맞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달 아놀드 슈웨제네거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말리피센트가 본격적인 흥행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을 보도하는 TV 뉴스 화면입니다. 두 나라 군대를 영국군과 아르헨티나군으로 동등하게 부릅니다. And the main body of the British force can now concentrate on the drive east.
영국의 구축함이 미사일에 격침당한 뉴스를 전하면서도 앵커의 첫 코멘트는 평소처럼 차분합니다. Britain has suffered its first major losses in the Falklands conflict.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마치 제3국 방송 같습니다만 틀림없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입니다. 그러자 대처 총리가 발끈했습니다. 제3자처럼 보이는 냉정한 화법이 모욕적이며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방송 인가 취소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말이죠. BBC도 사장은 총리가 임명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점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 사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유 씨는 스스로를 의용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CEO가 나서야죠. 이건 위기 상황이잖아요. KBS 취재팀이 정경심 씨 자산 관리인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검찰에게 흘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KBS는 즉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간의 취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사 수뇌부가 유시민 씨의 말만 듣고 기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시민 씨와 미리 짠 듯한 대책을 내놓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 씨는 자칭 의용 지식인일 뿐 방송통신위원장도 KBS 이사장도 시청자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사장 이름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자 대한민국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KBS는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영국 국민은 BBC를 아줌마 또는 빕이라고 부릅니다. 애정과 신뢰가 뚝뚝 묻어나는 이 표현은 오랜 세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 독립을 지켜온 데 대한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권력 주변 인물의 한마디에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KBS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공영방송의 자격이었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껴갑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서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파도도 거셀 것으로 보여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기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서늘한 가을 날씨로 돌아가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대구 모두 23도에 머물겠고요. 전주는 24도가 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